고모는 제 눈을 피했어요. 창밖으론 비가 내렸고 저는 그 차가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고모는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고모님, 저 기억 안 나시죠? 고모는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내가 민수니? 이젠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요. 그는 조용히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고모님이 숨긴 회사의 비자금 내역입니다.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민우의 미소가 차가웠어요. 정의는 때로는 복수의 얼굴을 하고 오죠. 고모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오래 묻어둔 기억이 뒤섞여 있었죠. 민우 역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눈빛 아래엔 아직 어린 시절의 그림자가 숨쉬고 있었어요. 그날의 냄새, 그날의 공기, 그날의 소리, 모든 게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시간이 15년을 거슬러 올라가던 그때, 장례식장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겁고 차가웠어요. 국화향과 소독약 냄새가 섞여서 코끝을 찔렀죠. 10살밖에 안 된 민수는 검은 상복 바지를 꼭 움켜쥐고 엄마 영정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엄마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울지 마. 사람들 다 보고 있잖니. 고모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그 손끝엔 위로보다 체면이 묻어 있었죠. 이젠 내가 가장이야. 울면 안 돼, 알겠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장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다만 이제 엄마 품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고모의 집으로 갔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현관은 호텔처럼 넓었죠. 하지만 민수의 낡은 운동화는 그 위에서 유난히 초라해 보였어요. 민수야, 너는 저 방 써. 짐은 그 박스 하나면 되지? 고모의 말투는 사무적이었고 눈길조차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작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가 남겨준 건 손가방 하나뿐이었어요. 그 안엔 낡은 손수건과 편지 한 장, 그리고 연필 2자루가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그 가방을 품에 꼭 안았어요. 밤이 되자 거실에서 고모와 그 남편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아이를 두실 겁니까? 조금만. 장례 끝나자마자 내보내면 말라잖아. 사람들 눈도 있는데 그래도 너무 오래 두면 우리 체면이 있죠. 시설 알아보고 있고 변호사한테도 물어봤어요. 친권 문제 정리되면 보낼 거예요. 민수는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과 그림자를 봤어요. 민수야, 어른 세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문틈 사이로 들리던 그 말이 민수수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림자 속엔 가족의 온기 대신 냉정한 계산만 가득했죠.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가족이란 단어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흰 죽이 놓여 있었어요. 고모는 신문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주말에 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야. 좋은 곳이야. 밥도 주고 공부도 시켜준다더라. 고모,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때 고모는 냉정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고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는 안 와. 그러니까 울지 말고 조용히 지내. 그래야 우리 모두 편하잖니? 그 말이 민수의 가슴을 세게 후벼 팠어요.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가족이라는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거리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울음을 삼켰어요. 주말에 고모는 나를 고아원에 내려줬어요. 민수는 손에 든 가방 끈을 꼭 쥐었죠. 고모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살짝 누르며 말했어요. 울지 마.
내가 울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야. 그리고 고모는 제 눈을 피했어요. 그날 비가 많이 내렸고 저는 그 차가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고모는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민수의 세상도 함께 멀어졌어요. 가슴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고 고아원에 도착하니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수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순이, 배고프지? 밥 먹자.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저 괜찮아요. 남자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너무 일찍 배운 거 아니냐? 여기선 괜찮지 않아도 돼. 그리고 울어도 돼. 그 말에 민수는 꾹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토닥이는 손길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민수는 그날 처음으로 울어도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밤이 되자 민수는 낡은 손수건을 침대 머리맡에 걸었어요. 그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죠. 그는 손수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고모,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땐 이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엄마, 약속할게요. 엄마의 이름을 더럽힌 거짓과 싸우겠다고요. 그날 밤 10살 소녀는 세상에 혼자 남았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약속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월은 참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보육원에서 보낸 시간은 길고도 조용했어요. 민수는 처음엔 매일 울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말라버렸죠. 세상은 울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너무 일찍 배운 탓이었어요. 그러다 18살이 되었을 때 민수는 장학금을 받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 엄마의 손수건 하나. 그게 전부였죠. 밤마다 도서관 불빛 아래에서 공부했고 새벽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마치고 20대 후반에는 회사를 차렸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그가 만든 작은 기술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내 최대 유통기업과 계약을 맺으면서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금세 알려졌죠. 그의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우, 리엔홀딩스 대표이사. 민수는 더 이상 민수가 아니었어요. 그 이름은 버려졌던 과거와 함께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듬어 세상에 자신을 증명해 보였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참 묘한 거예요. 모든 걸 얻은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늘 비어 있었어요. 그 빈자리에선 늘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힘들어도 남 탓하지 말고 자기 길을 가야 해. 그 한마디가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죠. 그날 민우는 평소처럼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비서가 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미팅에 강 부동산 쪽 인사 한 분이 오셨습니다. 기부재단 건으로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래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회색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순간 민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얼굴 잊을 수가 없었죠. 오랜만이네요. 강하니 지금은 강 회장님이라고 해야겠네요. 여성의 입가에 억지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 목소리 너무도 선명했어요. 15년 전 울지 마. 내가 울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야. 그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민우의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렸어요. 혹시 고모님이십니까? 그녀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걸 기억하네. 그래, 내가 내 고모야. 이제 이렇게 성공했으니 정말 대단하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고모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세상 일은 참 알 수 없지 않니? 그땐 어린 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 근데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인생은 서로 도우며 사는 거잖니. 그 말은 마치 부탁 같았지만 민우는 이미 그 눈빛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도움을 청하러 온 게 아니라 이용할 생각으로 온 거였죠. 민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고모님, 제가 어릴 때 마지막으로 뵀던 날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 왜 무슨 일 있었니? 그날 고모님이 그러셨죠. 제가 울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울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차가웠어요. 고모의 표정이 순간 굳었죠. 회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니? 그땐 나도 젊었고 상황이 좀 어려웠잖니. 그렇죠. 상황이 어려웠겠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사람들을 돕는 위치에 있거든요. 고모는 순간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그럼 그 기부금 말인데 혹시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죠.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 전경이 유리창 너머로 펼쳐졌습니다. 고모님, 세상이 돌고 도는 거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이니? 그땐 제가 버려졌지만 이젠 제가 선택할 차례라는 뜻입니다. 그 말에 고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우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커피 맛 괜찮으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녀가 나가고 난 뒤 민우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손에 쥔 엄마의 손수건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안엔 여전히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민수야, 어떤 일이 있어도 착한 마음 잃지 마라. 민우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전 착하게 살고 있어요. 다만 세상이 그 대가를 모를 뿐이죠. 창밖엔 해가 기울고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복수라는 이름의 긴 그림자가 그의 삶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모가 나간 뒤 회의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메아리처럼 오래 남았어요. 민우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규칙적이었죠.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리듬 같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커피잔이 점점 흐릿해졌어요. 그리고 머릿속엔 다시 그날의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낡은 보육원 복도 냄새, 비 오는 날 젖은 운동화 냄새, 그리고 그가 버려졌던 세상의 공기.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참 오래 걸렸네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멀 줄은 몰랐어요. 15살이던 민수는 여전히 보육원에 있었어요. 그곳의 하루는 반복이었죠. 아침엔 강당 청소, 낮엔 학교, 저녁엔 봉사자들 앞에서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와주세요. 그 말이 입에 붙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웃으며 돌아서곤 했죠. 그들의 선행은 사진으로만 남았고 민수는 그 사진 속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자원봉사자가 물었어요. 넌 꿈이 뭐니?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럼 아무도 저를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 말에 사람들은 웃었지만 민수는 진심이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낡은 교복에 구멍난 운동화, 점심 대신 급식 남은 빵을 챙겨 먹으며 버텼죠. 학교가 끝나면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주말엔 식당 접시를 닦았어요. 손톱 밑엔 늘 먼지가 끼었고 손엔 물집이 잡혔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일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게 그의 입버릇이 됐죠.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20살 무렵 민수는 친구와 함께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의 불편을 해결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죠. 처음엔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함께하던 친구가 투자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계좌엔 영원히 찍혀 있었어요. 민수는 며칠을 굶으며 공원 벤치에서 잠들었죠. 그때 어머니의 손수건이 주머니 속에서 손끝에 닿았습니다. 민수야, 어떤 일이 있어도 착한 마음 잃지 마라. 그 글씨를 꾹 눌러쥐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버려졌지만 민우는 다시 태어날 거야. 그날 밤 그는 이름을 바꿨어요. 세상에 다시 맞서기 위해서였죠. 민우 스스로 세운 두 번째 이름. 의미는 스스로 만든 운명이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그는 잠을 거의 자지 않았어요. 낮엔 배달, 밤엔 공부, 새벽엔 프로그램 코드를 짜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뭐가 되겠냐고 했지만 그의 눈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이미 잃을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27살, 그는 드디어 자신이 만든 기술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중소기업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걸 우리 유통망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 한 번의 기회가 인생을 바꿨어요. 제품은 데이트를 쳤고 그의 이름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아 출신 청년, 기술 하나로 재벌을 넘어섰다. 민우는 그 기사를 보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아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는 걸 세상은 모르죠. 그렇게 리엔홀딩스는 탄생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 수천억의 매출. 하지만 민우의 마음 한켠은 여전히 그날의 보육원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사무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쓸쓸했어요. 엄마,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세상은 냉정하지만 사람은 그래도 따뜻해야 한다는 거요. 민우는 그 말과 함께 손수건을 가슴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내일 미팅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 부동산 쪽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민우는 잠시 웃었어요. 또 고모님이시겠네요. 좋아요. 이번엔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죠. 민우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엔 오래된 상처 위에 피어난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엔홀딩스 회의실엔 낯선 공기가 흘렀어요. 비서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있었고 민우는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오늘 일정 다시 확인해줘요. 네, 회장님. 오전 10시에 강 부동산 측 미팅이 있습니다. 어제 오셨던 그분이 다시 대표를 데리고 오신다고 하네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커피는 블랙으로 준비해 두세요. 비서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민우의 얼굴엔 미묘한 긴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전날 밤 고모가 남긴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강은숙 대표강 부동산 개발. 낡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10살 어린 시절 고모가 건넸던 마지막 말. 울지 마.
내가 울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야. 그때 꾹 삼켰던 울음이 다시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이제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고모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고급 베이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회장님, 어제 말씀드린 그건데요. 우리 쪽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예요. 투자 규모는 대략 200억 정도 됩니다. 민우는 말없이 자료를 넘겼어요. 페이지마다 숫자와 약속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오래된 거짓의 냄새.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민우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료 세 번째 페이지. 여기 명의가 태양건설로 되어 있는데 강부동산이랑 직접적인 지분 관계가 있나요? 고모는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건 단순 협력사인데 신뢰할 만한 회사예요. 그렇습니까? 민우는 짧게 대답했지만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회사 그 말이 가장 믿을 수 없다는 거리요. 비서가 나가자 회의실엔 둘만 남았습니다. 고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민우야,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예전처럼 안 되네.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우리 가족 이름으로 좋은 일 좀 하려 했어. 가족 이름이요? 민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땐 참 따뜻했는데 이제는 참 낯설게 들리네요. 고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이잖니. 내가 그땐 어렸고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던 거지. 이제 이렇게 잘 됐으니 서로 좀 도우면 좋잖아. 민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움이라 좋은 말이네요. 하지만 고모님, 도움은 상대가 원할 때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건 거래죠.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서늘했어요. 고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민우야, 그 말은 너무한 거 아니니? 아니요. 그땐 아이였지만 이제는 회장입니다. 그때와 달라요. 민우는 천천히 돌아서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태양건설이죠? 그 회사, 제가 예전에 잠깐 일했던 곳이에요. 사람을 버릴 땐 계산서 한 장만 남기던 회사였죠. 고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요.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확인하는 중이에요. 그 순간 고모는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서류를 급히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 시간 될 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러시죠. 민우는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그 미소 뒤엔 철저한 냉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우는 곧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프로젝트 내부 감사팀에 넘겨요. 태양건설 관련 자료 전부 확보하고 대표 명의부터 확인하세요. 네, 회장님. 비서가 나간 뒤 민우는 책상 위에 놓인 손수건을 꺼냈어요. 엄마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착한 마음을 잃지 마라. 그 글귀를 바라보며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전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하지만 정의는 착함만으로는 안 지켜지죠. 그는 노트북을 열고 화면에 뜬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PROJECTSUNRISE 태양건설에 숨겨진 거래네요. 수십억 원의 자금이 이름 없는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고모님. 이번엔 제가 먼저 판을 깔아보죠.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새벽의 빛이었죠.
리엔홀딩스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민우는 새벽까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그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계좌 내역이 끝없이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하나같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 숫자들 뒤에는 누군가의 욕망과 배신이 숨어 있었죠. 민우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커피잔은 이미 식은 지 오래였어요. 대표님, 태양건설 대표명에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노크도 없이 급히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대표 이름이 강태준입니다. 민우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강태준? 그 이름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명절날 보육원으로 찾아온 고모 옆에 서 있던 소년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차가운 시선이요. 혹시 강은숙 대표와 관계가 있습니까?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예. 조사해보니 강은숙 대표의 친아들입니다. 현재 태양건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입니다. 민우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댄 채 손끝으로 이마를 천천히 눌렀죠.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었습니다. 고모의 아들이라 결국 가족 전체가 이 일에 깊숙이 얽혀 있군요. 그는 쓴웃음과 함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피는 못 속이는 게 아니라 탐욕까지도 대물림되는 거였네요. 민우는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금 흐름이 이상하게 꺾이는 구간이 보이죠? 3월부터 5월까지 이 부분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간에 리엔홀딩스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정확히 2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송금인은 태양건설, 수취인은 현재 미상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 계좌 끝까지 추적하세요. 필요하다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정식 협조 요청을 넣으세요. 법무팀하고도 연계해서 진행하고요. 네,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비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나가자 회의실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우는 희미하게 빛나는 노트북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얼굴은 어릴 때 보육원에서 유리창을 닦으며 비춰보던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날카롭고 조금은 외로워 보이는 눈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는 얼굴이었죠. 단단하게 굳어버린 표정 뒤로 오래된 상처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혹시 민우 씨 맞으시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마저 불안정했어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 태양건설에서 5년 동안 일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분 아들 강태준 상무 바로 밑에서 일했어요. 민우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집중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신 겁니까? 그분이 지금 리엔홀딩스 돈을 몰래 빼돌려서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이사 몇 명이랑 짜고서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자금을 세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강은숙 대표의 직접 지시였어요. 저도 서류를 직접 봤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나서 너무 무서웠어요. 민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파일로 다 백업해뒀어요. 그런데 만약 이 얘기를 했다는 게 들키면 저희 가족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공포가 묻어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신원은 절대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대신 그 자료를 저한테 직접 전달해 주세요.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밤 새벽쯤 암호화된 이메일로 보내겠습니다. 절대 추적 안 되는 방식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은 뒤 민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형광등 불빛이 점점 흐릿하게 흔들렸어요. 15년 전 보육원 작은 방 창문 너머로 멍하니 바라보던 그 어두운 하늘이 자꾸만 겹쳐 보였죠. 고모님, 당신은 그때도 세상의 눈을 의식해서 체면 때문에 저를 버렸죠. 그런데 이젠 욕심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있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어요. 다음 날 밤 11시 47분,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SHADOWSECUR이 넷이었어요. 민우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첨부된 파일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위조 계약서 2024 자금 세탁 내역 총정리 강은숙 서명 원본 모두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민우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내려갔어요. 그때마다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죠. 화면을 응시하던 민우는 잠시 후 책상 서랍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 그는 그것을 가만히 책상 위에 올려두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남긴 건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욕심에 삼켜지지 말고 사람답게 살라는 마지막 경고였다는 거리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모든 서류를 정리해 하나의 압축 파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차갑고 짧게 지시했죠. 이 자료 내일 아침 검찰청 경제범죄수사부로 익명 제보하세요. 발신인은 리엔홀딩스 내부 감사팀으로 표기하시고요. 추적 불가능하게 처리하세요. 회장님, 정말 보내실 겁니까? 강은숙 대표는 고모님이신데 비서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네, 보내세요. 그분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닙니다. 아니,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 제 가족에서 떠나셨어요. 그의 눈빛엔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오래되고 깊은 슬픔이 조용히 스며 있었죠. 그날 밤 서울 도심의 화려한 불빛들이 높은 건물 창문 너머로 번져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커튼을 닫으며 작게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네요. 이번엔 제가 버려지는 쪽이 아니라 심판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저장된 다음 단계 계획서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퍼레이션 패멀리 섀도 가짜의 그림자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민우의 첫 번째 복수 작전이 지금 막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오후 민우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개미처럼 오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로 향했죠. 누군가는 출근을, 누군가는 퇴근을. 그 속에서 단 한 사람, 그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익명으로 제보한 자료가 검찰로 전달된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검찰에서 움직였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아침 강 부동산 본사와 태양건설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눈빛을 바라봤죠. 잠시 후 TV 속 뉴스 자막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속보. 강 부동산 개발 수백억 원대 불법 자금 유용 혐의. 태양건설과의 비자금 거래 정황 포착.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고 고모는 회색 코트를 입은 채 법원 앞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죠. 강은숙 대표님, 불법 자금 거래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드님과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 모습이 화면에 잡히는 순간 민우의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눈빛 속엔 오래된 상처와 함께 묘한 슬픔이 비쳤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시작이에요. 민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고모님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절대 자기 잘못이라고는 안 하겠죠. 그는 TV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엄마, 사람은 변하지 않네요. 죄를 지어도 사과 대신 변명부터 하니까요. 며칠 뒤 검찰은 공식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태양건설과 강부동산이 리엔홀딩스 자금 일부를 횡령해 허위 부동산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이었어요. 고모는 기소되었고 아들 강태준 역시 해외로 도피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그날 오후 기자회견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리엔홀딩스의 입장을 듣고 싶다. 피해 규모는 얼마인가? 강 대표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민우는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준비해요. 내일 오전 10시 직접 이야기하죠. 다음 날 수십 대의 카메라가 리엔홀딩스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민우가 단상 위에 섰습니다.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리엔홀딩스는 어떠한 불법 거래에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의 자금이 특정 세력에 의해 악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의 거짓으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 장래가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묵직했죠. 저는 정의를 믿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그 약속을 다시 다짐합니다. 리엔홀딩스는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단단히 빛났어요. 그 순간 모두가 그의 과거를 모른 채 박수를 쳤지만 그 박수 소리 뒤에선 누군가의 양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불 꺼진 창문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세상이 봤어요. 당신이 말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강한 건지. 그는 손수건을 가슴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제보자 신원을 유출한 것 같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익명 제보자 이름이.
언론에 새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냉기처럼 식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네요. 회장님, 익명 제보자 신원 유출건. 기사로 떴습니다. 비서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들고 있는 태블릿 화면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자신의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속보띠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속보리엔 홀딩스 내부 고발자, 실은 회장 본인? 가족을 무너뜨린 복수국 의혹 제기. 피도 눈물도 없는 재벌 2세의 민낯. 민우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5위까지 장악했습니다. 포털 메인 화면마다 그의 사진이 도배되어 있었어요. 기자들은 그를 냉혈한 재벌 2세, 가족도 팔아넘긴 복수기로 몰아갔고 기사 댓글란에는 돈으로 가족을 팔았다. 인간 쓰레기라는 악성 댓글이 끝없이 달리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새나가는 거죠? 제보는 익명으로 처리했는데 비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정보가 유출됐다는 건 내부 누군가가 돈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검찰 쪽이든 언론사든 아니면 우리 회사 내부든 누군가는 이미 그쪽과 손을 잡았겠죠. 그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어요. 결국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았네요. 정의를 말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부터 제일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날 오후 3시 리엔홀딩스 본사 정문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번쩍였고 마이크를 든 리포터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죠. 강민우 회장님, 가족을 고발하신 진짜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고모님을 복수하기 위해 제보하신 건가요? 내부자 비리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회장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민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내리깔고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옆에서 길을 만들어 주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상할 만큼 느렸어요. 그는 지금 화려한 건물 앞에 서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15년 전 그날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보육원 철문 앞에서 고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 차갑고 외로운 순간으로 고모, 이번에도 저를 버리시겠죠?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차에 오르기 직전 민우는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그를 향해 있었어요. 그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은 채 차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사무실 불을 끄지 않은 채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는 오늘자 신문, 태블릿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낡은 손수건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펴고 천천히 손끝으로 바랜 글씨를 따라 읽었습니다. 민수야, 어떤 일이 있어도 착한 마음 잃지 마라. 착한 마음이요.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늘 누군가의 총알바지가 되니까요.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번호 비공개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민우 회장님, 저예요. 태양건설에서 일했었던 그 직원입니다.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불안정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민우의 몸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저
그 자료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검찰 내부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됐어요. 제가 보낸 모든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그쪽에서 누군가가 거액의 돈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지인이 확인한 건데 검찰 쪽 수사관 한 명이 최근 강은숙 대표 측 변호인과 은밀하게 접촉했답니다. 저 이거 더 이상 혼자서는 못 버티겠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민우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튀어 올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제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즉시 비상 연락망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패드를 두드렸어요. 감사팀, 지금 즉시 전원 비상 소집하세요. 언론사, 검찰청, 그리고 우리 회사 내부 직원들까지 전부 다시 조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검찰은 우리 권한 밖입니다.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해야죠. 우리만의 방식으로요. 민우는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며 차갑게 덧붙였어요. 누가 돈을 받았는지, 누가 진실을 지우려고 하는지 이번엔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냅시다. 한 명도 놓치지 마세요. 그의 눈빛은 서늘했어요. 마치 지난 15년 동안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온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깨어나는 듯했죠. 새벽 2시 15분 리엔홀딩스 지하 3층 내부 보안 통제실에 긴급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민우는 재킷도 벗지 않은 채 직접 보안실로 뛰어내려갔어요. 이건 뭐죠? 무슨 일입니까? 담당 직원이 창백한 얼굴로 당황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우리 서버에 무단 접근했습니다. 그것도 고급 해킹 기술을 써서요.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추적해요. 지금 당장 역추적 시작하세요. 네, 지금 위치 잡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직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IP 주소가 검찰청 내부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 전산망이에요. 순간 민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어요. 결국 안에도 적이 있었군요. 아주 깊숙한 곳에. 그는 즉시 노트북을 닫으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서버 전체 긴급 잠금, 모든 자료 오프라인 백업. 내일 아침까지 외부 네트워크 연결 전부 차단하세요. 회장님, 그럼 리엔홀딩스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멈춥니다. 업무가 마비됩니다. 괜찮아요. 민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시스템이라면 멈추는 게 오히려 맞는 일이죠. 진실이 돌아올 때까지는요. 그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불이 꺼진 큰 창문 앞에 섰습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들이 여전히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민우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배신의 대가가 뭔지 이젠 제가 직접 보여줄 차례네요.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싸늘하게 식은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6시 서울중앙지검의 긴 복도는 싸늘할 만큼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검은색 코트를 단정하게 입은 채 조용히 그 긴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두 밑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마치 심장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죠.
오늘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어요. 강민우 회장님, 이쪽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어요. 조사실 안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하얀 형광등 아래 더욱 도드라진 주름진 얼굴과 굳어버린 표정. 그녀는 한때 민우가 고모님이라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강은숙.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민우를 올려다봤어요. 눈가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우야, 정말 내가 한 일이니? 고모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듯한,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동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고모님, 저는 복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 정해? 그게 내가 말하는 정이야? 가족을 감옥에 보내는 게? 고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네. 민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잘못이었죠. 그게 가족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고모는 비웃듯 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래서 넌 성공했겠지. 회장이 되고 복수도 했으니까. 하지만 결국 피는 못 속여, 민우야. 넌 나를 닮았어.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감정 없이 사람을 자를 수 있는 사람. 민우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저는 고모님처럼 체면을 위해 누군가를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정의를 위해 잘못을 고발했을 뿐입니다. 그 차이를 고모님은 끝내 이해하지 못하시네요. 그 말에 고모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우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서 명확하게 물었습니다. 고모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엄마 장례식 이후에 왜 저를 혼자 보육원에 남겨두셨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렸어요. 그녀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마침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땐 나도 무서웠어. 남편 회사가 망하고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오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어. 너까지 책임질 자신이 정말 없었어. 그래서 저를 버리신 거군요.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민우야. 나도 살아야 했어. 민우는 쓸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항상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을 위로하죠.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고모님은 끝내 모르셨네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셨던 거겠죠. 고모는 눈을 피했습니다. 손끝이 더욱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넌 날 용서할 수 있겠니? 민우는 잠시 깊게 숨을 고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미움은 저를 고모님처럼 만들 테니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희미하게 바랜 글씨가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어요. 민수야, 어떤 일이 있어도 착한 마음 잃지 마라.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에요. 민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착한 마음은 복수를 멈추게 하고 정의는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엄마가 원하셨던 방식이라고 믿어요. 그 말에 고모의 눈에 눈물이 천천히 맺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민우야, 나 정말 잘못했어. 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어요. 민우는 잠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인정하셨다면 그게 고모님 인생의 마지막 정의일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천천히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뒷덜미에 스치는 고모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음은 오래전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혼자 구석에 웅크리고 울던 자신의 울음소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문을 나서자 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코트깃을 여미며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뺨에 닿았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수의 미소가 아닌 긴 세월의 무게를 내려놓고 겨우 찾아온 평온한 표정이 번졌습니다. 며칠 뒤 언론은 다시 한번 리엔홀딩스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속보 리엔홀딩스 100억 원 규모 사회복지재단 설립. 보육원 출신 청년 창업가 지원 사업 본격 개시. 제2의 나를 만들지 않겠다. 강민우 회장 소회 밝혀. 민우는 재단 설립 서류 앞에서 조용히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어요. 회장님, 재단 이름은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희운재단으로 해요. 희망의 운명을 믿자는 뜻입니다. 버려진 아이들에게도 희망의 운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회장님. 민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도 끝이 나네요. 버려진 이름 민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민우로 남고 싶습니다.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부드러운 빛이 비쳐 그의 얼굴을 포근하게 감쌌어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엄마의 손수건을 꺼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버려졌지만 민우는 세상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아갈 사람의 평온한 결의만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그친 아침, 민우는 재단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희운재단이라는 새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리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민우는 잠시 멈춰 섰어요. 아주 오래전 자신이 뛰어놀던 보육원의 마당이 떠올랐죠.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 기억나세요? 그때 보육원 창가에서 늘 하늘을 올려다보던 아이요. 이젠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의 하늘이 되려 해요. 그는 가슴속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민수야, 어떤 일 있어도 착한 마음 잃지 마라.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이제야 그 말 뜻을 알겠어요. 착한 마음이란 세상에 지지 않으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용기였네요. 보육원의 아이 하나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낯설고 두려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민우는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니? 지민이에요. 그래, 지민아. 무섭지 않게 천천히 살아보자.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지만 너를 지켜줄 사람도 많단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고 아이의 작은 손이 그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순간 오래전 자신이 느꼈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어요. 그때와 달리 이번엔 자신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민우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복수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만 용서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요. 이제 버려졌던 아이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 얘기는 어떠셨나요? 주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